나는 점점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들어요. 저처럼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사랑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아이가 돌아오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고 무거워져요.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며 빨리 끊어버리죠. 아무리 충고해도 듣지 않고 잔소리한다고 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일도 무시당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키우고 사랑한 아이가 내가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3가지만 바꾸면 자녀가 부모를 다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나는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들 때 부모님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변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해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상들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64세 김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김순희 씨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헌신적인 분이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팔았고 월요일에는 팔린 혼수품 값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순희 씨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둘째 아들은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아요.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일 때도 스마트폰으로만 연락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김순희 씨는 아이들이 애매한 대답만 한다고 하셨어요. 더 속상한 건 이런 일이에요. 작년 추석에 큰아들 가족이 왔을 때 김순희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집에서 만든 음식 안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햄버거를 시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김순희 씨의 마음이 무너졌대요. 정말 마음 아팠다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과 갈비탕까지 정성껏 준비했는데 모두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순희 씨는 요즘 교육비가 너무 크다고 하셨어요. 뭐 하고 있니? 걱정하며 물었죠. 엄마가 부탁하면 우리가 처리할게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참견이 지나쳐요.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순희 씨는 눈물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내 인생은 오직 자식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귀찮아해요. 보여주세요. 예전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대화조차 할 수 없어요. 김순희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큰아들을 떠올려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제는 야근했지만 무사히 집에 왔다. 집에 왔니?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던데 밥은 잘 먹고 있니?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학비가 부담된다고 말하며 괜찮니? 라고 했죠. 며느리는 요즘 힘들다고 말했어요. 도와줄 방법 없나요? 그래서 속으로 참았다가 전화를 걸었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큰아들. 네, 엄마. 밥 잘 먹고 있니? 요즘 약도 많아. 약 잘 챙겨 먹기로 했지? 네, 잘 먹고 있어요. 건강 잘 챙겨야 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엄마, 알겠어요. 너희 교육비 위에 저축하고 있어. 귀찮으면 말해.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우리가 처리할게요. 그래도 부모님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시 전화할게요. 잠깐. 이렇게 통화가 끝나면 김순희 씨의 마음은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다. 너무 무거웠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걸까? 왜
우리 아들이 나를 피하는 거지?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순희 씨 자신도 변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당신은 똑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요즘은 항상 우울하고 불안해서 그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다들 자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김순희 씨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너무 잘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신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순희 씨의 사랑과 관심이 자식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웠어요. 사실 김순희 씨와 자식들이 대화할 때 그 패턴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항상 자식들을 돌보려고 애썼어요. 그럼 자식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했대요. 뭘 하든 엄마가 걱정하며 계속 확인한다고요. 저는 확인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솔직히 전화 받는 게 불편해요. 둘째, 아들의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그녀가 말하기를 엄마가 또 전화했어.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상황이 똑같아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김순희 씨가 단 3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웠어요. 3개월 후 다시 김순희 씨를 만났죠.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에너지 넘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모든 게 변했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웠어요. 큰아들이 먼저 전화해 걱정을 표현했어요. 그는 고백했어요. 월요일마다 주말에 아이들과 놀러 간다고, 놀러 오라고요. 며느리도 제 요리를 배우려고 해요. 그가 그렇게 원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할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은 단순히 자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예요. 관계를 속이는 술책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처음에 김순희 씨도 무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미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도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자식들이 점점 멀어진다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봤고 결과는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이제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공유할게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묻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 왜 먼저 묻지 않느냐고? 김순희 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선생님,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어쩌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두 달은 연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락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이 원칙은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봐요. 관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면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항상 먼저 묻고 걱정하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69세 박정순 씨의 경험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박정순 씨는 딸 하나만 키웠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딸이 결혼할 때까지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진심으로 지지했죠. 하지만 딸이 결혼한 후 관계에 변화가 생겼어요. 박정순 씨는 매일 아침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죠. 딸, 잘 잤니? 오늘도 힘내.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어려운 일 아니지. 그렇지? 처음에는 딸이 답장을 했어요. 하지만 답장이 점점 늦어졌고 며칠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박정순 씨가 전화를 하자 딸은 바쁘다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끊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정순 씨에게 딸이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답답하다고 했대요. 간섭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결혼했지만 여전히 확인하고 싶다고요. 당신은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박정순의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일이니까 당신이 간섭하는 거죠. 매일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하지만 박정순도 이 첫 번째 원칙을 따랐어요. 저는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죠. 우선 딸과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딸이 밥 먹었나 궁금했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견뎌냈어요. 저녁 내내 딸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박정수는 그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안했어요. 너무 걱정됐어요. 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아마 당신은 모를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이루겠죠. 둘째 날부터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넷째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딸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아프세요? 아니면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잘못한 거 있나요? 박정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해요. 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딸이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딱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가 거의 실수할 뻔했어요.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어 너무 기뻤죠. 말하려고 애썼지만 거의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는요? 시댁 생활 적응 잘하고 있어요? 엄마 잘하고 계세요. 그 뒤 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시댁에 있었어요. 일, 남편과의 관계, 심지어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이야기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요리 어떻게 하세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 속상했어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박정순, 저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의 진짜 마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딸이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무서웠어요. 딸 손에는 박정순이 좋아하는 펜과 떡이 있었어요. 엄마, 어제 제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도 못 만났어요. 제가 잘 못 물었어요. 앞으로 엄마랑 자주 연락할게요. 그때 박정수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딸에게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했지만 딸은 저를 신경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걱정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반응이에요. 이 이론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느껴요. 그렇게 느끼면 반발하고 반대로 자유를 잃게 돼요. 제한을 느끼면 스스로 다시 다가가려고 해요. 효과가 있어요. 김순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해냈어요. 첫째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참기 힘들어 속이 뜨거웠어요. 둘째,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은지 궁금했어요. 묻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런데 열째 날 첫째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김순희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선명히 기억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전화했을 때랑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고산에 대한 소식이 퍼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김순희였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어 기뻤어요. 말을 꺼내려고 애썼지만 거의 참지 못했죠.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다 힘들다고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 후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도, 자식 문제도, 심지어 며느리와의 갈등도 모두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주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아들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무슨 일 있나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먼저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엄마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엄마 마음 상하게 한 말이라도 했나요? 걱정돼서 그래요. 그때서야 김순희 씨는 자식들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죠. 저는 그 사실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밀 열쇠는 기다림의 힘입니다. 먼저 주지 말고 돌려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연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되 연락이 오면 진심으로 관심과 기쁨을 표현하세요. 그럼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71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순자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녀에게는 큰딸 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막내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막내딸 은주는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힘들었지만 그녀는 딸과 거리를 두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엄마,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이 너무 엄격해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혼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전까지 이순자 씨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인생이 그런 거야. 참고 견뎌야지. 쉬운 일자리가 어디 있겠니? 그냥 조금 더 슬기롭게 행동하면 돼. 그렇지? 아니면 직장을 바꿀 준비를 해. 요즘 일자리 많잖아. 그러자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조언만 하지 말고 적어도 내 감정을 들어줘. 제발 엄마가 이해해줘. 결국 전화가 끊겼어요. 이순자 씨는 매번 그렇게 실망했답니다. 딸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딸이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순자 씨의 두 번째 원칙은 그걸 알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또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녀가 다시 전화를 했죠. 엄마, 오늘 또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순자 씨가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은주 정말 사랑스러워. 많이 힘들었니? 사장님한테 혼난 기분이 어때? 많이 속상했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 부끄럽고 후회도 됐겠지. 은주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니 기분이 나아졌어요. 사실 사장님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하지만 나는 계속 참으려고 해요. 이순자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은주가 다시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침이에요. 엄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칭찬받았어요. 사장님은 예전보다 좀 더 엄격해졌지만 저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왜 이순자 씨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물어보자 은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줬을 때 엄마가 내게 힘을 줘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면 조언이 필요 없어요. 이해받으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돼요.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계속 조언을 할까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 할까요? 62세 최영호 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함께 살펴볼게요. 최영호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는 사업가인데 아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결국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사업이 요즘 잘 안 돼요.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은 계속 줄고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때 최영호 씨의 첫 반응은 이랬어요. 사정이 이렇다. 맞아.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냐? 그럴 거라고 말한 적 있나? 지금 당장 일 준비부터 해라. 해봐라.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 아니요. 아들은 점점 말이 없었어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아들은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최영호 씨가 먼저 전화해도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최영호 씨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몇 달 후 아들이 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가져왔죠.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니? 조언을 받고 싶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이 많아요. 빚 걱정을 견디는 게 정말 힘들어요. 대단해요. 아들이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냈어요. 조금은 풀렸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걱정돼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때야 최영호 씨가 깨달았어요. 아들은 조언을 원한 게 아니라 위로를 원한 거였어요. 그게 제가 존중하려고 말한 뜻이에요. 그때부터 아들은 자주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하라고요. 그가 다가오고 우리는 대화를 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의 사업은 점점 좋아졌어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힘을 얻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어요. 해낼 수 있었죠. 여러분, 공감과 조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이나요? 조언은 내가 도와줄게라는 거예요. 조언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공감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결책보다 위로가 필요하니까요. 김순희 씨도 이 원칙을 적용했어요. 큰아들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예전 같으면 직장을 바꾸라고 했을 거예요.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회사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겠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요? 말하고 나서 아들이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백했죠. 엄마, 사실 우리 상사가 정말 까다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배울 게 많아요. 더 견디려고 노력할 거예요. 김순희 씨는 놀랐어요. 조언은 안 했지만 아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고 있었거든요. 걱정됐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여전히 그랬어요. 일이 스트레스라 힘들다고 가정해보세요.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두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라고 물었어요. 진짜 힘든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둘째 아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화나는 순간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마법 같아요. 감정을 인정받으면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힘을 찾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짜 공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짜 공감은 이거예요. 정말 힘들겠어요. 많이 속상했겠네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나요? 상대방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서웠겠어요. 가짜 공감은 이렇죠. 힘들겠지만 견뎌야 해요. 속상하겠지만 견뎌야 합니다. 뒤에 조건이나 조언이 붙어요.
부모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부모와 가까워지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김순희 씨는 3개월 후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냥 그걸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실제로 전화도 더 많이 와요. 이순자 씨,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딸은 이제 사소한 일도 먼저 부탁해요. 우리 이야기해봐요. 과거에는 중요한 것들이 나중에야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법은 조언을 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해결책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 점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지막 비법을 알면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겁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자신을 우선시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라니요? 그러면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잠깐만요. 66세 한명숙 씨의 놀라운 변화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한명숙 씨는 항상 가족을 자신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자신의 꿈과 취미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옷을 사는 것조차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머뭇거렸고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에도 자주 불참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족이 그런 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녀는 자신을 무시한 겁니다. 아들은 엄마가 항상 집에 있길 바랐고 괜찮다고 생각해 모든 걸 요구했습니다. 넌 날 위해 해줄 거야.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거야. 음식 좀 준비해줘. 그리고 애들 통학버스 태워줄 수 있어? 한명숙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다 준비했지만 아들은 고맙다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직접 태워다 줬고 그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한명숙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었지? 괜찮은 걸까? 우리 가족에게 나는 편리함만 주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존재하는 걸까? 그때 한명숙 씨는 세 번째 원칙을 세웠고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한 거죠. 두려웠지만 20년 만에 한명숙 씨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핑을 다시 좋아하게 됐습니다. 배우기로 결심했고 주 3회 서예 수업에 등록해 주말에는 서예 클럽 활동도 참여했습니다. 다른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 가족 반응은 이랬습니다. 날씨 좋은데 갑자기 큰아들이 엄마에게 전화하다니? 정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밖에 나다니는 건 위험하지 않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취미가 있는 거죠. 맞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예 수업에 다녔고 갔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명숙 씨 표정은 밝아지고 말투는 생기 넘치게 변했습니다. 집과 동호회, 서예 작품을 걸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해냈어요. 그러자 자녀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죠.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너무 젊어 보여요. 엄마가 서해에서 보트 타는 거 보니 정말 좋아요. 둘째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취미가 생기니까 저도 취미를 갖고 싶어요.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엄마가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차요. 보여줘요. 더 놀라운 건 가족이 한명숙 씨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제가 뭐든 부탁하면 듣고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은 엄마들을 위한 수업 시간이 왔어요. 아니요.
제가 미리 확인했어요. 큰아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선생님 일 정말 멋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사실 한명숙 씨와 함께 저도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첫 번째 행복입니다. 자기 관리를 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73세 정정환 씨의 경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정환 씨는 은퇴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족과 아들을 돌보는 데만 살았죠. 손자 장보기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집안일 돕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은 어떠세요? 정정환 어르신은 그 말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저는 도와드릴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진짜 자유로웠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정정환 어르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력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등산과 트레킹 동호회에 참여했어요. 점점 늘어났죠. 처음엔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트레킹 후에 동두 사람들과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요. 몇 달 후 정정환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할 말이 생겼어요. 점점 늘어났죠. 그 후 아들의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아버지, 등산 다니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새 등산복을 사야 하는데 좋은 게 있어요. 브랜드도 알아볼게요.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취미를 가지시니 저희도 편안해졌어요. 전엔 아버지께서 심심해하실까 걱정했거든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부러워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시작된 거죠. 할아버지 산에서 찍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할아버지도 트레킹 동호회에 친구가 있어요. 많아요. 그때서야 정정환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가족도 행복하다는 걸요. 그 말은 제가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김순희 씨도 이 원칙을 적용했어요. 꽃꽂이 돌보는 일을 포기했는데 아이들만 돌보느라 다시 시작했어요. 본관박 수업에 참여하고 작품도 만들고 집도 새로 꾸몄죠. 처음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대답은 네, 맞아요. 몇 주 후 어머니의 일이 칭찬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순희 씨의 아들들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목요일에 어버이날 꽃꽂이 수업 있대요. 갈 거예요?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비밀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부모를 더 존중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이건 이기심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했으니 당신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이게 자녀에게 조용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독립적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연락 안 하면 하루 종일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일이 있어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연락할 때 더 기쁘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서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에 대해 배웠어요.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죠.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대신 자녀들이 자신을 더 존중해 주길 바랐어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은 제 행복입니다. 먼저 그것을 돌보세요. 나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내 삶을 사세요. 그러면 자녀가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먼저 묻지 말고 기다리세요. 추측하지 말고 공감하세요. 셋째, 자신의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자녀가 다시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야 할 일과 주의할 점들.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비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려워요.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실천하죠? 실패하면 어쩌죠? 실제로 75세 송대분 어르신도 처음엔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송대분 어르신에게 새 아들이 한 명 더 생겼어요. 특히 셋째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화요일에는 결혼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했고요. 저는 일찍 돌아왔어요. 송대분 씨는 세 가지 원칙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선생님,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화요일에는 처음에 솔직한 성격에 공감했죠. 당신이 준다고 해도 많은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법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송욱 씨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죠. 저는 해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작은 일부터 한 걸음씩 시작했죠. 먼저 송대분 씨가 첫 번째 실천자였어요.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송대분 씨, 우선 첫 번째 원칙을 실제로 적용했죠. 저는 셋째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했어요. 전화 통화를 중단했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요일 저녁이면 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어요. 아들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두 번째 주도 비슷했죠. 화요일에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큰아들을 통해 그녀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죠. 그 얘긴 들었지만 직접 연락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뒀다가 세 번째 주 수요일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무언가가 벌어진 거죠. 셋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송대분 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은 어때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회사 일, 동화책, 심지어 커플 이야기까지. 갈등도 해결됐어요. 20분 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송대분 씨가 한 다음 행동은 공감이었어요. 송대분 씨도 점차 두 번째 원칙을 발전시켰어요. 적용하기 시작했죠. 화요일에는 일이 스트레스였어요. 예전처럼 하자. 참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 일이 정말 힘들겠죠.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죠. 평생 조언하던 송대분 씨는 그저 들어주는 게 전부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셋째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죠. 무서웠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상사에게 말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송대분 씨는 깨달았죠. 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걸. 내 말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송대분 씨가 마지막으로 도전한 건 자기만의 행복 찾기였어요. 송대분 씨는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잡혔죠. 이건 당신 나이에 어떤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일은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많이 부끄러워서 뒤에만 앉았죠. 하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몇 달 후 송욱 씨도 노래교실에 참여했어요. 합창단에도 들어갔죠. 주말마다 공연하고 다른 지역으로 순회했어요. 합창단과 교류도 했죠. 그러자 아들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세 번째 변화가 특히 놀라웠죠. 엄마, 합창 콘서트 언제 해요? 우리도 그래요.
보고 싶어요. 엄마 노래하는 모습 정말 좋아요. 멋져요. 며느리도 변했어요. 엄마, 저도 노래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원칙, 연습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급하게 변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64세 박미자 씨는 이 원칙을 따랐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걸 바로 바꾸고 싶었어요. 해냈죠.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말투도 바꾸었어요. 저도 취미를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들은 꽤 쑥스러워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거기 있나요? 박미자 씨는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모든 걸 천천히 한 걸음씩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67세. 처음에 유정숙 씨는 기계적으로 따라했어요.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렇지 않았죠.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바로 이해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곤란한 일이에요? 평소와 다르잖아요. 변화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해요. 해보세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결국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마시라라고 부릅니다. 김순희 씨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적이 하나 있었죠. 한 달 정도 연습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이게 효과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죠. 진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한 3개월. 그 후 변화를 보는 건 정말 대단했어요. 김순희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들이 먼저 연락해서 걱정을 이야기했어요. 놓아주세요. 며느리도 제 요리법을 배우더군요. 원한다고 했어요. 한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서 씨의 작품을 본 후 제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동우 친구들도 소개해주세요. 해보세요. 송대분 씨는 더 놀랐어요. 변화를 경험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가족과 나들이를 가요. 힘내세요. 합창 공연 때마다 와서 응원해주세요. 저한테도 전해주세요. 정정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등산 사진을 본 후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같이 갔어요. 함께 가고 싶다고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나요? 자식은 부모를 돌봐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들어도 하루만 참으세요.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보세요.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보세요. 자식이 먼저 연락하면 진심으로 만나서 반가워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꼭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분명 힘들겠죠. 잘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산책, 책 읽기, 요리, 뭐든지요. 좋아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모두 명심하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할 거예요. 저는 그걸 더 소중히 여겨요. 당신이 독립적일수록 자식도 더 독립적이 될 거예요. 더 가까워지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자식도 사랑할 거예요. 난 널 더 사랑해. 자식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세 가지를 하세요. 가지 기억하세요. 먼저 묻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언 대신 공감하세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러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다시 당신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당신의 날들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삶과 가족, 관계에 더 많은 지혜를 더해드리고 싶어요. 회복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나은 지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